한글 맞춤법이 표기법에 관한 규정이라면 표준어는 말에 대한 규정이다. 표준어란 교육적, 문화적인 편의를 위해 한 나라의 표준이 되게 정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번 시간엔 한글 표준어를 이해하고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을 살펴보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문 규범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는 부분인 맞춤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의 그 원칙을 보면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대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맞춤법은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죠. 맞춤법이 글, 즉 쓰기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표준어는 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말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는 쓰기가 있듯이 말과 글 가운데 당연히 말이 우선시되겠죠. 그러므로 규정으로 볼 때도 표준어 규정이 맞춤법 규정에 법으로 따진다면 상위법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맞춤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느냐? 표준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는 이제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 기준,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어가 무엇인지 표준어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표준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행 그 표준어 규정은 우리가 1988년에 그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8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과 같이 개정됐고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아직 바뀐 적이 없겠고요. 제1항을 보면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표준어에 대한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기준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대적 조건으로는 현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적으로는 이제 서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양 있는 현대, 서울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표준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더라도 15세기에 쓰던 말들은 표준어가 될 수가 없겠고요. 교양 있는 현대 사람들이 쓰더라도 경상도나 혹은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은 우리가 표준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표준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기준과 시대적 조건, 그 다음에 지역적 조건 이런 기준들이 다 만족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 이전의 표준어 규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어떻게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뀐 부분을 살펴보면은 표준말이라는 것을 표준어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라는 표현을 현대로 바꾸었죠. 그래서 현대라는 어떤 시간적 폭을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1933년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사회적 기준으로서 중류사회라는 기준을 두었었는데 그것이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표준어 규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류사회라는 것이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상당히 모호하다고 보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바꾼 것인데요. 사실 교양 있는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교양 있는 사람이냐?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 C뿔 이하는 교양 없는 사람이고 10불 이상을 받아야지 교양 있는 사람이냐? 그런 범위를 한정 지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그 표준어를 규정한 데는 사실 다른 의도도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교양 있는 사람이 표준어를 쓰니까 표준어를 안 쓰는 사람들은 뭐죠? 예, 자연스럽게 교양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 다른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표준어는 꼭 우리가 잘 알고 바르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은 국민의 언어 생활을 통일하는 것이죠. 국민의 언어 생활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준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가운데 그중에 이제 서울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다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언어 생활의 일종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 표준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어는 그 시기를 현재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울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언어 현실을 그대로 표준어가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어는 언어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의 어떤 전통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면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표준어를 정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널리 쓴다고 해서 다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효과 이렇게 발음하는 거 비표준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다 효과로 발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표준어로 정한 것은 전통성 그리고 여러 발음과 발음 원리를 따른 합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효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대 서울 사람들이 쓰고 있다 해서 다 그냥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합리성과 전통성을 고려해서 표준어를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준어는 조금은 보수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어를 정하고 그 다음에 표준어를 많이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어 모음집이라는 것도 발간을 했는데 한 5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 습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어휘도 바뀌고 해서 표준어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표준어를 새로 개정을 하고 이제 어휘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표준 어휘들을 선정하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런 것들을 크게 우리가 그냥 딱 정리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발음이 변해서 다시 말해서 1933년 이후에 한 50년 세월 동안 우리 그 서울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변해서 표준어를 새로 정한 것이 있고요. 또 어휘 선택의 변화, 다시 말해서 있긴 있던 단어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쓰던 단어인데 그때는 잘 쓰지 않던 단어를 현대에 와서 더 잘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1933년도에는 아주 잘 사용하던 말이 지금 와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돼서 그냥 표준어의 지위가 바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표준어를 새롭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가 발음의 변화로 표준어가 바뀌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어휘 선택의 선호도에 따라서 표준어가 바뀌게 되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항목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맞춤법, 표준어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자음의 소리가 바뀌어서 즉 우리 자음의 발음 습관이 바뀌어서 표준어가 바뀐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표준어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표준어 규정에는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예들을 예시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팔꽃, 나발꽃. 자, 어느 것이 표준어죠? 나팔꽃. 뭐 상식적인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이 나팔꽃이라는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팔꽃은 나팔과 꽃으로 분석이 되겠죠. 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나팔은 뭐죠? 악기의 모양, 그죠? 서양의 금관 악기가 나팔이죠. 그 모양을 딴 것일 텐데, 우리가, 그 나팔이 서양 악기를 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나팔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팔은 서양의 금관악기를 이르는 말이고요. 나팔꽃이라는 꽃은 우리 옛날부터 우리 토속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땅에 있었던 그런 꽃들이죠. 그러면 나팔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적어도 언제부터일 수밖에 없어요. 나팔이라는 악기가 도입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꽃 이름은 나팔꽃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었겠죠? 나발꽃이죠. 마침 나팔하고 나발은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금관악기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발꽃이었던 것이 그냥 뭐 우리가 서양 음악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발보다 나팔에 더 친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제 잘못 발음해서 나팔꽃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발꽃이 표준어였던 것이 잘못해서 나팔꽃이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게 잘못됐으니 우리가 나발꽃이라고 불러야 돼. 앞으로는 그렇게 쓰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언어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나팔꽃으로 언중들에게 다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나팔꽃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나발이라는 말이 나팔의 거센 소리로 바뀐 것을 인정을 해서 현행 표준어에서는 나팔꽃을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자음의 소리가 바뀌어서 표준어가 바뀌는 그런 예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끄나불이었는데 지금 누구도 끄나불이라고 발음 안 하죠. 원래 끄나불이었던 것을 이제 끄나풀 다 그렇게 발음하니까 끄나풀 쪽을 표준어로 이제 인정을 해준 거고요. 원래 삭괭이였지만 삭괭이 아무도 그렇게 발음 안 하죠. 그냥 살쾡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옛 어형을 살려서 삭괭이라고 하지 않고 살쾡이 쪽을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 현실 언어,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살쾡이라고 쓰니까 그걸 이제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한 칸, 두 칸 그런 뜻으로 얘기하죠. 칸막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이 말은 한자의 사이 간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간막이, 예. 그게 원래 표준어였겠죠. 자, 그러나 지금 누가 간막이라고 씁니까? 특히 이제 한 칸, 두 칸 할 때 한자 그대로 해서 한 간, 두 간 아무도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죠. 빈간 이렇게 합니까? 빈칸으로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자 어원은 분명합니다. 사이 간자에서 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다 칸으로 발음을 하니까 니네들 다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를 바꿔주는 거죠.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다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칸막이, 빈칸, 방한 칸처럼 간이 칸으로 거센 소리 된 것을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물론 모든 간을 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뭐 초가 삼간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역시 간으로 발음이 되니까 그대로 초가 삼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거센 소리로 잘못 알고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침판, 초등학교 학생들 특히 많이 틀리는 건데요. 나침판이 아니라 이건 나침반. 역시 거센 소리 쪽을 아직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그대로 나침반이 맞고요. 우리가 가을 카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죠. 가을 가리 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센 소리 쪽으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 많긴 하지만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꽃이라든지 끄나풀 또는 살쾡이, 칸 이렇게 몇 개를 제한해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인정한 범위들을 우리가 잘 따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그 낱말의 원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인데 이미 원 형태를 밝혀 적기에는 어원에서 너무 멀어져서 이미 언중들이 그 단어에 대한 어원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판단될 때는 그냥 현실 발음을 인정을 하는 쪽으로 표준어를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낭콩과 강남콩이 있는데요. 자, 어느 게 맞는 말이죠? 어느 게 표준어죠? 예, 강낭콩. 뭐 다 잘 아시죠? 강낭콩이 표준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 의심스러우냐면, 자, 콩은 분명한 것 같아요. 콩, 땅콩, 만두콩의 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강낭의 뜻이 뭐냐? 강낭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늘 강낭콩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나 우리가 쓰시고 계시는지요?
강낭콩. 예, 아무 뜻도 없죠. 원래 이 말은 강남에서 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강남이 의미하는 뜻은 원래 이 그 콩이 중국의 양쯔강 이남이 그 원산지래요. 그래서 양쯔강 이남의 콩. 그래서 강남 콩이 원 이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런 어원 의식을 갖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음하기 편하게 언제부턴가 강낭콩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 물론 한때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교양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강낭콩으로 쓰니까 표준어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강낭콩을 우리가 새롭게 표준어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글세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거는 좀 그 어원을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른데 이걸 사글세는 삭월세의 한자어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삭월세는 달삭자의 달월자죠. 원래 사글세라는 것이 달달이 내는 그런 세입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원 의식을 갖고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사글세. 이거 뭐 거의 굳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달삭자의 달월자 뭐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그냥 취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삭월세라고 쓸 근거가 아주 미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사글세 이렇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이미 어원 의식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원을 밝혀 적는 것이 맞춤법의 기본 원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어원 의식을 언중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원을 밝혀 적는 것이 크게 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되기 때문에 새롭게 표준어를 정한 거죠. 자, 그런 단어로 우리가 더 들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휴지를 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적이라고 해야 될 걸 저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아직 완전히 그 어원 의식이 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은 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직 어원대로 휴지 혹은 적이 이렇게 발음하는 것만 어원이고 표준어이고 수지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표준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인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의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돌, 리을 받침의 돌과 리을 시옷 받침의 돌이 있는데 본래 이 두 돌은 의미가 다른 거였어요. 의미가 달라서 구별하여 적던 말이죠. 혹시 이 차이를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돌, 리을로 쓸 때와 리을 시옷으로 쓸 때의 돌. 예, 앞에 돌은 돌멩이 그 돌멩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첫 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백일잔치, 그 다음에 돌잔치를 하죠. 돌잔치 할 때 돌이 어느 거죠? 뒤에? 앞에 거? 뒤에 거. 예. 지금은 앞에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썼느냐? 88년 이전에는 뒤에 거를 썼죠. 그래서 앞에 오는 돌은 그냥 일정한 주기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첫 돌, 두 돌, 세 돌, 뭐 네 돌 할 때는 앞에 오는 돌을 썼어요. 반면에 백일잔치, 돌잔치 할 때 1년 되는 특별한 날을 가리킬 때는 리을 시옷의 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다른, 그 다음에 의미도 다른 구별되는 단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 화자들은 이 리을 시옷의 돌과 그냥 리을 받침의 돌을 의미적으로도 잘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발음으로도 거의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 국어의 리을 시옷의 돌을 여전히 쓰려면 리을 시옷의 시옷 받침을 하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돌 뒤에 을을 붙여서 돌을 치르다 할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어요? 만약 리을 시옷이라면 돌쓸 치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리을 시옷 받침이니까. 자, 그러나 지금 누구도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돌, 두 돌 할 때도 그냥 돌이고요. 돌잔치 할 때도 그냥 돌이에요. 그러니까 리을 시옷의 시옷이 사실 현실적으로 그 발음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 시옷을 밝혀 적을 그런 뭐 합리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 표준어를 규정하면서 리을 시옷의 돌은 이제 아예 사어로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리을, 시옷의 돌을 쓸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돌잔치 할 때도 돌이고요. 한 돌, 두 돌, 세 돌 할 때도 그냥 리을 받침에 돌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정말 그 자신 없게, 예, 막 이것저것 많이 혼동해서 쓰는 건데, 둘째냐, 두째냐, 셋째냐, 셋째냐, 넷째냐, 넷째냐. 자신 없으시죠? 어떨 땐 둘째, 둘째, 셋째 아닌 것 같아서 넷째 이렇게 적기도 하고, 자, 많이 혼동되는데, 이제는 혼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받침 있는 쪽이 맞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만이 맞는다. 두째, 셋째, 넷째는 다 틀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냐, 두째냐, 원래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 차이를 현대 국어에서는 뭐 크게 구별하지 않고 받침 있는 쪽만 일관되게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둘째의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 예를 들어서 12째, 이건 좀 어색하죠? 12째, 우리가 평소 발음하던 대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22째, 그 다음에 32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미만일 때는 둘째고, 그 다음에 10 이상일 때는 앞에 수사가 붙어서, 두째,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 다만 이건 두째만 그렇습니다. 셋째, 넷째는 뭐 20이든 30이든 다 받침 있는 셋째, 넷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빌리다라는 말과 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빌다는 빌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물건을 이렇게 빌려오다 이런 뜻인데, 원래 빌리다라는 말과 빌다라는 말은 좀 방향성을 갖는 말이었습니다. 빌리다는 남에게 물건을 내주는 게 빌리다예요. 좀 지금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다는 반대로 남에게 무언가를 꾸어올 때가 빌다예요. 그래서 빌어오다. 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이제, 예. 빌려 먹을 놈 이런 말 없죠. 예. 그래서 남에게 물건을 가져올 땐 빌어오다. 남에게 물건을 줄 때는 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에 따라서 구별해서 적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현대 화자들은 빌려줄 때도 빌려주는 거고, 빌려올 때도 빌려오는 거죠. 오히려 빌어오다 이런 표현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쓰기로 했는데, 당연히 빌리다 쪽을 많이 쓰니까 빌다라는 말은 사어로 처리하고 빌리다 쪽만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직도 빌다라는 말을 좀 쓰긴 해요. 어떤 경우로 쓰느냐면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런 표현에 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적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빌려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빌리다 혹은 물건을 빌리다, 이렇게 빌리다 쪽만 표준어로 정했다라는 거. 왜? 두 개 다 혼동하고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새롭게 표준어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있고, 그 다음에 아주 꼭 알아두어야 될 접두사가 있는데, 바로 수라는 접두사입니다. 이거는 무지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암수를 말하는 수, 접두사죠. 이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숫공이냐, 숫공이냐, 혹은 순놈이냐, 수놈이냐. 자, 이렇게 순놈인지 수놈인지 많은 혼동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하나로 딱 고정을 해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통일했느냐?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자, 수로 통일한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되죠? 숫공이냐, 숫공이냐, 숫공이냐. 숫공이 맞는 거고요. 수나사냐, 순나사냐. 수나사가 맞습니다. 수놈, 순놈. 물론 발음할 때 순놈 이렇게 하지만 표기할 때는 수놈.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되겠고요. 암소, 수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표준어 표기할 때는 수소. 물론 공기를 나타내는 수소도 있지만 암소, 수소도 역시 수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거 없죠? 암수는 수다라고만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혼동을 하거나 할 염려는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수라는 형태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수로만 나타나지만 이 말이 옛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흐였어요. 그래서 히읗 종성을 갖는 체언이었습니다. 수라는 말이 본래는.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 수를 단독으로 쓸 때는 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현대 국어에서 뒤에 어떤 말이 올 때는 옛날에 수, 흐, 히읗 발음의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에다 강아지라는 말을 합쳐서 말을 할 때는 수강아지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죠? 수강아지가 되는 거죠. 왜 강아지가 갑자기 강아지가 될까? 이거는 수라는 그 낱말이 역사적으로는 수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에다가 개를 합성해서 말하면 수개가 아니라 수캐가 되는 거고요. 수닭, 당연히 수닭이 아니라 수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현실 발음을 인정을 해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이렇게 말하고 또 표기할 때도 이대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자, 수캐인데 그러면 수개미는 어떨까요? 수에다 개미를 결합했을 때 수개미일까요? 수개미일까요? 수개미? 예. 자, 수캐에 그대로 유추해보면 수개미일 것 같은데, 여기서 거센 소리를 인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딱 예시한 것들만 인정하고요. 나머지 그 합성어들은 혹은 파생어들은 그 거센 소리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털처기, 수태지, 수평아리만 거센 소리를 인정하고 수개미나 뭐 수피들기 이런 것들은 88년도 이전에 나온 사전에는 뭐 수피들기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 사전에서는 다 수비들기로 바로잡아 있다라는 거 또 역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응용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총각이 맞을까요? 수총각이 맞을까요? 숏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암수는 제가 수로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예. 예. 참, 소신이 있으신데요. 예, 예.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암수는 수로 통일한다고 했지만 수총각이 아니라 수총각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때 숫은 암수를 나타내는 숫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총각이 암수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수처녀. 이건 좀 이상한 뭐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말하는 숫은 순수하다 그런 뜻이죠. 수총각, 수처녀. 그러니까 암수를 나타내는 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괜히 암수는 수로 통일한다. 뭐 이것만 기억을 하셔서 수총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의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음의 발음이 변해서 표준어를 새롭게 사정한 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음의 발음에 따라서 표준어가 바뀐 것, 그 다음에 뒷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